자, 김영환 의원, 고양시 정 국회의원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기재부 잡는 저승사자 네. 알려져 있는데 저 영상으로 최근에 네. 활동했던 걸 저희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쪽지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첫 줄이 예비비라는 걸 봤는데 예비비 보셨죠?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예비비는 보셨어요? 예비비란 말을 못 예비비는 보셨어요? 12월 3일 당일 기재부가 국정원 예비비 지출한 거 아세요? 전 모르겠는데. 비상겸 당일날 네. 국정원이 예비비 가져갔어요. 네. 근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외평기금과 관련돼서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외평 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러지 않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약속했는데 말이 바뀐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허위 보고한 거거든요. 거짓 보고한 겁니다. 이 차관님 사과하셔야 돼. 저한테 또 공부시켰어요. 저를 추가적으로. 네? 기재부 자료입니다. 통합재정수지에 포괄 범위에 외평기금 없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얘기하셔요. 국가 채무 얼마 늘어나죠? 70조 늘어나죠? 네. 그러면 나머지 한 20조 정도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작년처럼 외평기금은 갖다가 쓰시는 겁니까? 뭡니까? 국가 채무하고도 차이는 뭐죠? 이따 파악해서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죠. 어제 당일 국회 가장 먼저 도착한 의원이 신정훈 의원이라고 저희가 소개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아니다. 국회에 이미 있었다 그 시간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환 의원님입니다. 10시 46분이에요. 근데 그 시간에 어떻게 국회에 계셨던 거예요? 야근이었습니다. 예. 자, 김영환 의원 하면 네. 진짜 우리 기재부들 혼내는 거 그게 인상적이에요. 아니 제가 혼내지를 않아요. 뭐 웃으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소리도 안 칩니다. 아니, 그런데 약간 눈빛이 날카로워요. 쩔쩔매던데. 그러니까 팩트에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원래 그런 경제 관련해서 공부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까? 아니, 이제 뭐 계속 기재위, 기획재정위원회, 뭐 정무위 경제 관련 일들을 좀 계속 해왔죠. 보좌관 때부터. 도의원 할 때도 기획재정위원회, 그다음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8년 또 했고. 전공이 저쪽이 아니라 일을 하시면서 이제 아니 전공도 했고요. 전공도, 미국에서 네. 경제학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김영환 의원 지난 총선 때 출마한다고 했을 때 예. 뭐 똑똑하다고 바로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정말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론과 실무를 다 장악하고 계신 분이네요. 고등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그래. 우리 선배님 또 여기 또. 네. 자, 고등학교 훌륭한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자, 윤석열 네. 어제 엊그제 석방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좀 법은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보던 형사소송법을 다 보게 됐습니다. 근데 구속의 취소 조문이 93조인가요? 형사소송법? 그거 한번 네, 93조 맞습니다. 93조죠. 네. 93조에 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네. 그 구속의 사유가 소멸됐을 때 구속 취소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날이니 시간이니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까지 가기도 전에 네, 맞아, 가기도 전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석방됐지? 구속 사유가 없나? 네. 다른 내란 수계의 진범이 또 있나? 잡혔나? 혹은 구속할 때 구속영장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 인멸 우려가 사라졌어요? 아니 경찰이 그 영장심의위원회에서 김성훈 차장 그 비협헌 서버 기록 삭제 지시 누구한테 받았냐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윤석열 지시라고 그 실무자 답변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비협헌 서버 기록 삭제할 때 누가 합니까? 그러면 구속의 사유가 소멸되지도 않았어요. 네. 무슨 시간 계산이 이거 완전히 판사가 저는 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구속 취소될 만한 이유가 없어졌거나 소멸됐거나 이래야 되는데 전혀 법 상식에
맞지가 않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 너무 정확한 판단, 너무 정확한 판단인데요. 지금 자꾸 법률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인 그러니까. 날수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정말 저게 맞는 게 구속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소멸돼야 되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전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사라지지 않았죠. 그럼요. 그리고 구속 취소를 하려면 구속 취소의 사유를 거기다 써야 되는데 네. 즉 이러이러해서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다 또는 도주할 우려가 없다라고 써야지 맞거든요. 써줘야죠. 그거 하나도 판결문에. 없잖아요. 네. 그 결정문에 그게 하나도 하나도 없잖아요. 없어요. 전혀 다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동문서답 한 거예요. 예, 판결문이.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적으로 이게 그냥 법률가들 다 반성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의총장에 가서 정성호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전현희 의원님 도대체 법률가들 그 소추위원단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왜 이런 그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결정들을 다 법률가들이 하고 위법한 일들을 심우정 검찰총장 아니 즉시 항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현행 법이. 네. 즉시 항고를 안 해요. 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불법 감금했어요? 그럼 사퇴해야죠. 네. 그렇죠. 불법 감금해서 사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네. 일들을 지금 법률가들이 다 하고 있어서 내가 다음에 너무 정확한. 저- 네. 다음 하반기 때는 네. 법사위로 가세요. 제가 법사위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 하나만 더 보태자면 이제 구속도 영장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수사 단계에서 영장이 나오고 또 재판 단계에서 영장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거는 영장 단계에서 지기현 판사 본인이 발부한 영장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영장에 의해서 구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 단계의 영장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자기가 발부한 영장에 의한 구속을 취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지기현에 의해서 불법 감금된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거나 또 지기현에 마찬가지예요. 의해서 불법 공소가 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그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본인이 영장을 발부하지 말았었어요. 그렇네요. 그럼요. 근데 네. 자기가 발부해놓고 검찰이 계산 잘못했으니까 내가 발부한 거 취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리가 안 맞아요. 계산도 논리가 안 맞는 게 네. 제가 그 처음 들어보는 이번에 말들이 많았어요. 체포 적부 심사를 처음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우리 법률가들한테 아니 일자리 생겨서 좋겠어요. 나중에 나가서 체포 적부심 다 이제 신청하게 생겼다고. 그러니까요. 구속 취소도 지금 신청이 이례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그 구속 기간 이거 산정할 때 분명히 날로 하도록 돼 있는 건데 네. 시간 계산을 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 계산은 체포영장은요. 심사할 때. 그 시간 10시간 30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아니 논리를 이렇게 맞추려면 앞뒤가 좀 맞아야 되는데 그 판결문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법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네. 그리고 검찰 그 특수본 수사팀에서 바로 반발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수십 년간 확고히 운영된 맞아요. 법원의 판결 내 실무에도 반하는 뭐라고 그랬더라?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네. 했나요?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럼 검찰총장이 수사팀 지휘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수사팀이 그렇게 의견을 보냈으면 즉시 항고를 해야죠. 아니면 그렇게 했다면 보통 항고라도 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네. 지금. 네. 근데 그거 다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 다 자격 없어요, 제가 보면. 예. 네, 아유 네.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는데. 법사위 가시는 걸로. 이게요. 무슨 상황이 가면요. 그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국밥집 운영하는 사람이 햄버거집에도 또 잘해요. 이게 정치라는 게 네. 굉장히 보편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보편적인 사회적 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은 네. 행안위 해도 잘하고 법사위 해도 네. 잘하고 기재위 해도 잘하는 겁니다. 원래 상식. 네. 저기 박진영 원장이 남 칭찬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 그 유명히 예, 제가 칭찬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박진호 원장님 되게 존경해요. 저 옆 동네이셨잖아요. 김포. 아. 예, 예. 자 오늘 또 기재부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기재부 얘기하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떤 건지 경제 네. 정책을 현 정권이 어떻게 해왔는지를 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많이 배우는 자리를 오늘 마련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그 논리정연하게 김영환 의원이 원래 잘 구사하거든. 그래서 네. 보좌진들이 죽을 맛이야. 맨날 너무 뭘 일- 만들어내야 돼. 일을 많이 죽을 시켜서. 맛인데 네. 그거를 우리가 또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구전에서 이거 써먹기가 너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오늘 PPT 자료를 준비해 오셨어요. 와. 고맙게. 그래서 그걸 조금 보면서 컴팩트하게 제가 좀 컴팩트하게 좀 설명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PPT 좀 올려주시면 예.
이게 챗GPT 응답입니다. 너무나 잘해요, 챗GPT. 네. 저 일자리가 어떠냐? 네. 물어봤더니 부진하다. 네. 성장률 어떠냐? 정체 둔화돼 있다. 내수 지금 소비 어떠냐? 그러니 약하다. 환율은 어떠냐? 그랬더니 시장 대응이 미흡하다. 불평등, 개선 노력 부족하고 수출 외부 요인에 의존적이고 재정 운용은 보수적으로 하고 있고 조세는 감세 중심의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완전 챗GPT가 아주 요점을 제대로 정리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 우리 챗GPT4 사용하는 보좌진이 있거든요. 네. 챗GPT한테 현 경제 상황, 윤석열 경제 정책을 평가라고 한번 물어봐라. 네. 그거를 그 저렇게 부분별로 한번 물어봐라. 그랬더니 저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하고 딱 맞더라고요. 평가가.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계속 무슨 건전재정 얘기를 했잖아요. 건전재정. 네? 아직도 포기할 수 없다. 건전재정. 뭐 얘기하는데 세수펑크를 이렇게 내왔어요. 23년도에 56.4조. 네. 제가 그 24년도 그 한 7월, 8월 배치 달고 들어오자마자 이거 30조 더 난다. 네. 한 32조 정도 날 거다. 계속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그때 최상목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다 메울 수 있다. 걱정하지 마셔라. 그러더니 10월 달에 29.6조를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세수펑크 이렇게 난다. 제가 세수펑크 또 난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저것도 틀렸어요. 30.8조예요. 최종에는. 그렇군요. 예. 근데 올해는 어떠냐? 올해도 세수펑크가 납니다. 왜냐하면 382.4조는 올해 국세 수입 목표입니다. 예산안에 나와 있는. 336.5조는 작년 국세 수입 거친 그 액수입니다. 네네. 빼면 45.9조인데 올해도 그 정도 거칠 거라고 예상하고 대략 보니까. 네. 그러면 14% 작년보다 더 걷어야 돼요. 근데 법인 세수가 좋냐? 경제 성장률 좋냐? 내수 좋냐? 수출 좋냐? 다 따지면 하나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내란까지 터졌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외평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외평제 조금 뒤로 하고요. 이게 경제 성장률 작년 예측한 거거든요. 제가 틀렸다 이거. 너무나 오버해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2.2% 제일 처음에 24년도 1월 4일 예측했다가 7월 3일 2.6%로 또 올렸어요. 저거 잘못됐다. 너무나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더니 25년 1월 2일이에요, 저게. 2.1%로 다시 수정 전망했어요. 근데 결과는 실제는 2.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간에서는 1.0까지 내려간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4년도고요. 24년. 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올해 경제 성장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한국은행 중심으로 한번 볼게요. 한국은행이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1.9%. 올해는 작년보다 안 좋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계엄, 비상계엄 떨어지고 나서 내수 소비가 폭락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여파로 수정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낮춰요. 1.6에서 1.7로. 근데 다시 2월 달에 또 낮춰요. 보기보다 더 안 좋은 거예요. 1.5. 다시 1.5로 낮췄는데 저는 이것도 낙관적이지. 이것도 또 수정 전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옆에 거 한번 보세요. 옆에 거 보시면 여기 이제 민간이죠. 민간 국제 투자 금융기관들이에요. CT 한번 보세요. 2월 말에 계속 낮추기 시작하면서 2월 말 내놓은 게 1.2입니다. 그러니까 1.2까지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JP 모건 쪽 한번 보세요. 이미 JP 모건은 1월 말에 1.2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조차 이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 이게 이제 실질이거든요. 명목도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세수는 명목에 이제 명목 성장률에 이제 의존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세수 펑크가 난다. 근데 제가 이제 비상계엄 그 좀 여파로 한번 이 얼마나 피해가 왔냐 이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가 6.3조라고 신문 기사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계속 넣던데 그 잘못된 거라고 제가 어저께 의총장에서 말씀드렸거든요. 잘했습니다. 잡아주셔야 돼요. 4, 4분기가 0.2% 낮아졌어요. 12월 달 내수 소비 추락했잖아요. 그 여파가 2.2조 마이너스고요. 4, 4분기가. 그다음에 올해 경제 성장률.
그 계속 한국은행 기준입니다. 이거는 예. 그 국제투자금융 아까 1.5로 낮췄으니까 예, 1.9에서 그거. 그래서 그걸 다시 원결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9.2조. 그래서 6.3조가 아니라 직접적인 GDP 피해는 11.4조가 발생을 한다 이거예요. 예, 근데 이건 직접적인 피해잖아요. 제가 그 어저께 이제 철야 농성에서 발표하면서 아니 이건 직접적인 피해고 환율 튄 거는 어떻게 할래? 그렇죠. 이거는 어저께 석방되자마자 또 주식시장 가라앉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또 튀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되니까 경제도 불안정한 거예요. 소비를 안 해요. 네. 소비. 술자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내수 추락한 거.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11.4조 플러스 그다음에 환율 튀면은요. 예. 수입 물가가 비싸지나요. 예. 수입 물가는 또 소비자 물가로 이전이 됩니다. 예. 그럼 그 물가 피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계산해야 돼요. 이게 윤석열이 저지른 짓이에요. 본인은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사회적 비용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 광화문에 나가 계신 분들 진짜 이제까지 누적 개로 저는 한 1,000만이 훌쩍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4시간씩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최저임금만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네? 네. 아니 이게 사회적 비용이고 네. 이게 나중에 우리가 민주주의나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데도 엄청난 치유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럼 아까 이 자료 11.2조 11.4조 11.4조 직접적인 피해. 직접적인 피해. 요 내용을 의총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이제 이해를 11.4조로 명확히 이해한 거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소비가 이제 참 그 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많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이 이제 우리가 전략 국가 산업들 이제 얘기했지만 저는 내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봐요. 내수 중요합니다. 우리가 2000년대 초반까지 한번 보시면은요. 저 그래프 보시면 수출과 내수 상관 계수거든요. 수출이 잘 되면 내수도 잘 됐어요. 잘 됐어요. 2007년까지. 저 그래프. 근데 2010년에서 17년까지 한번 보시면 이제 수출이 잘 돼도요. 내수에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수에 대한 국가 다음 정부가 물론 수출 국가 전략산업 투자하고 우리 국민 펀드 조성하고 그런 것들은 매우 훌륭하다고 봐요. 성장의 어떤 그 전략적 방향으로 매우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전력 인프라들 어떻게 하죠? 네? 그다음에 신재생들은 다 이쪽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서 저는 내수를 위한 엄청난 사회적 투자가 또 진행이 돼야 된다. 우리 경제바라막 이런 시작인데 그 이광수, 박시동 우리 평론가들하고 저하고 방송 같이 하는데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수에서 대표 상품을 만들면 된다. 예를 들면 이제 이광수 대표 같은 경우 그런 주장하거든요. 올리브영 이런 데가 커지니까 중국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남아나 이런 데가 올리브영 와서 다 그 쇼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에서 대표적인 상품들을 만들어낸다. 브랜드를. 저 대표 중에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동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이 제가 알기로 세계 최고의 섬유 패션 클러스터세요. 지금 다 망했어. 그거 다시 살려야 돼요. 그 제가 서울시장 후보 나오는 분들한테 꼭 그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서울에 산업 정책이 없어. 도시에 산업 정책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민주당 단체장들이 복지 문화는 많이 하는데 사실 복지 문화는 게 쪼개서 작은 예산으로 하면 이게 소멸성 경비를 해가지고 보조금으로 다 날라가고. 맞습니다. 오세훈은 이제 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 일산 같은 경우도 지금 6만 석짜리 아레나를 짓거든요. 우리 한류무다가 얼마나 가수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가수들 공연 6만 석짜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공연장이에요. 지금 공연장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국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본으로 나가고 그 얘기 했어요. 한국으로 나가고 다 나가거든요. 공연장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그런 공연장을 통해서 인천공항에서 김포공항에서 중국, 유럽, 뭐 남미, 북미 이 손님들 다 끌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수를 일으키기 위한 우리 이미 1등 하고 있고 한류 문화가 이런 것들을 국내 산업에서 좀 전략적으로 좀 키워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좀 수출 쪽 제가 좀 뭐 소비 심리 주소인데 한번 보시면 경제 심리 주석이 22년 정확히 5월입니다. 그때부터 1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해서요.
계엄 이후에 83.3으로 뚝 떨어졌어요. 경제는 심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 그 뭐 90%가 심리라고 이제 경제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뭔가 빛을 봐야 지갑도 열고 소비도 하고 네, 네. 돈도 쓰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심리가 위축되면 지갑을 안 열어요. 이런 그 비상계엄 이후에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니까 그리고 아니 내란 수계가 지금 아니 석방 되자마자 막 그 어퍼컷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면 네. 아니 불안정해서 어디 누가 이렇게 그러니까요. 밖으로 나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겠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수출 자랑을 그렇게 기재부 산업부에서 하던데 22년 총 수출액이요. 네. 6,836억 달러였어요. 네. 그런데 24년이요. 예. 6,837억 달러예요. 아, 겨우 무슨 말이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이제 22년 수주로 이제 출발선 다시 온 거예요. 네. 23년도에 완전히 망쳐버리고. 네. 예. 그러니까 수출 자랑, 무역 수지 자랑이 저는 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이제 원점 왔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중국 한번 이게 무역 수지거든요. 네. 파란 게 미국 무역 수지 흑자액이고요. 네. 빨간 선이 중국 무역 수지 흑자예요. 야, 역시 했던 다르네. 이제까지 심각하네.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무역 수지 적자를 봐본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완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꺾기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네. 바로 밑으로 내려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최고 정점을 찍었던 게 628억 달러예요. 중국에서. 네. 그렇죠? 지금 얼마예요? 미국이 557억 달러입니다. 네. 그럼 무슨 말이냐면 트레이드오프 됐어요. 네. 일정 부분. 미국에서 무역 수지가 올라간 것이 네. 그러네. 중국으로 깎인 겁니다.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이 트레이드오프 부분을 잘 봤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저는 좀 그 중요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도 트럼프를 맞이했었잖아요. 네. 그때 중국 수출 잘 됐어요. 오. 그러니까 외교가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중국을 유지한 채 트럼프 시기를 넘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 들어와서 최상목이가 그 어디죠? 유럽 가서 중국은 이제 끝났다. 네. 아니 경제를 해야 될 사람이 중국은 끝났다고 먼저 선언해 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 제대로 장사하겠습니까? 거기 기업들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벌어졌고요. 네.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액의 한 80%가 다 중국에서 가져온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음 정부에서 회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시기에 어렵지만 우리가 여하튼 이 외교 관계를 경제를 위해서도 좀 몫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신남방도 문제입니다. 22년도에 1,400억 저렇게 이상했어요. 예. 그렇죠. 지금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까지 포함해서 이쪽이 사실은 수출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신남방 네. 외교로 굉장히 중시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예. 없지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회복도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시기를 아직 회복 못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러시아도 중요한데 지금 러시아 현대차 공장이 한 5천억짜리예요. 러시아 현대차 1등 했잖아요. 예, 예, 네. 예. 네. 근데 14만 원에 팔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있던데. 네, 이게 이제 콜백 예. 옵션이 있긴 있어요. 예. 있는데 다행이네. 이렇게 잘 나가던 현대차 공장이 와. 정말 저는 좀 그래서 신북방, 신남방, 중국 우리 수출 영토를 다시 확보하는 과제가 현대차 다니는 그 직원들 그리고 그 계열사 이런 사람들 그 국민의힘 윤석열 쪽에 표 한 표도 주면 안 돼. 그렇죠. 나쁜 놈들이야. 이 윤석열과 이 구구들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면요. 문재인 정부에서 신북방 신남방이 나온 이유가 트럼프가 중국을 봉쇄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 봉쇄해 줄게 그러면서 우리는 북방 남방으로 해서 중국을 네. 봉쇄할게 이러면서 네. 우리 경제적 이득을 취했던 거거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떤 이야기 또 네. 소개할 게 혹시 있나요? 좀 일자리 하나만 네. 좀 할게요. 1월 취업자 및 고용률인데요. 20세에서 29세 한번 보세요. 취업자가 마이너스입니다. 빨간색 20세에서 29세 오른쪽으로 가면
증감해서 취업자 보면 마이너스 단위가 1000명이거든요. 네. 마이너스 20만 5천 명. 무슨 말이냐? 우리 청년들이요. 네. 23년 졸업자가 54만 명이잖아요. 네. 근데 취업자가 32만 명이에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한 20만 개씩은 일자리를 더 플러스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거꾸로 됐어요. 마이너스 20만 개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제를 운영하면서 가장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기업들 동료해서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청년은 고용 절벽. 그러니까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오히려 네. 덜 그 있는 일자리도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 마이너스 20만 개씩 저렇게 되면 정말 청년들이 앞으로 나갈 게 그러니까 없어요. 이놈들이 네. 그래서 거짓 선동하는 게 네. 중국을 다 쫓아내면 맞아. 중국 일자리 네. 20만 개 생긴다. 이런 식으로 헛소문 좀 퍼뜨리는 거야. 이런 거 보면서. 저 중국 사람들이 니네 일자리 다 뺏고 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중국 사람들 없는데 없어요. 인건비 비싸서 못 쓰는데. 아니 그런 일자리 가라면 또 안 가잖아.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어오고 있어. 자, 네. 이 얘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 네. 쭉 한번 살펴봤고 네, 네. 오늘 진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대목이에요. 어떤 거예요?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이게 경제 성적이 엉망입니까? 그러니까 그 일단 저는 네. 그 역대 이 보수 정권들을 보면 그 좀 이데올로기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은 정부, 감세, 그리고 뭐 무슨 규제 뭐 없애고. 네. 근데 합리적인 규제까지 다 없애는 거. 그거는 시장을 진입 장벽을 오히려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막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시대적 흐름을 잘 못 읽고 그렇죠. 옛날식 사고에 머물러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 꼭 레이건 정부 예. 이 시기에 지금 보수당 정권들이 다 네.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갇혀 있다. 네. 지금 우리는 2025년을 가고 있는데 네. 새로운 AI 시대에 왜 IMF도 변했어요. IMF도 옛날에는 무슨 감세니 작은 정부니 이거 주장하다가 네. 금융위기 이후에요. 2008년 위기에 보고서가 달라져요. 불평등 문제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그 얘기 나왔죠. 감세의 예. 트리클 다운 효과는 없다. 네, 나왔죠. 이런 주장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IMF도 바뀌었고요. 예. 그 월드뱅크도 바뀌었고요. 맞아요. 월드뱅크 다 바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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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옛날에는 워싱턴 컨센서스라고 해서 그 미국 재무부, 월드뱅크, IMF가 같은 목소리를 보수적으로 냈었거든요. 네.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 불평등 문제가 자본을 통해서 한번 빵 터지고 나서 네. 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가 네. 안 된다. 맞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노벨 경제학상 학자들이 네. 아세모글로, 로빈슨 존슨이라는 교수인데 예. 이분들이 어떤 학자들이냐면 주류 경제학자들이 아닙니다. 제도학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경제학, 정치 경제학 쪽의 학자들이에요. 예. 좌파들이네. 네, 좌파들이에요. 좀 좌파들이 슈페터 있잖아요. 혁신주의. 창조를 파괴했는데 예. 자본주의가 성장하려면 기업가 정신이 계속 발동을 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계속될수록 기업가 정신이 쇠퇴하게 돼 있다. 관료제화돼 있다. 우리 삼성 보듯이 예. 지금 관료화돼 있잖아요. 삼성이. 예. 예.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고 그 독과점의 그 이윤을 계속 얻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기업들이 그냥 안일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니까 자본주의 원래 정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계속 시장 혁신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그쪽 주장이거든요. 네. 네. 근데 거기서도 더 정치 경제학자들이 받았어요. 누구냐면 그러니까 포용적 정치 제도가 네.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이런 이 독재를 꿈꾸는 이런 세력들이 아니고 포용적 정치 제도가 포용적인 경제 제도를 함께 만났을 때 경제 성장의 길이 열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 그래서 불평등 문제 해소해야 되고 예. 사회적 형평성 개선해야 되고 노조 권력도 강해야 되고 뭐 이런 주장들을 하는 분들이에요. 또 한쪽으로는 정치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 이런 부분이 한쪽에 딱 그 또 있거든요. 이 두 정치 경제가 딱 만났을 때 경제가 제대로 성장한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 윤석열
그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된 게 네. 그 긴축재정 계속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기재부 애들도 멍청한 애들은 아닌데 네. 시키니까 까라면 까라고 하니까 그냥 네. 고개 숙이고 그냥 가는 건지 부자 감세도 마찬가지고 이거 기재부의 생각은 아닙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통들이 아닌 사람들이 저 흔히 말하는 진보 쪽은 확장적 재정하니까 반대 개념 우리가 한다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재부 관료들이 원래 긴축 재정을 좀 꽂혀 있지 않아요? 일단 보수적으로 재정 운용은 하는데요. 네. 저는 대통령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요. 그 선출직 그러니까 정무직 공무원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프리드만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70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시카고 학파의 네. 그 통화주의 정책을 아직도 고수를 하면서 한 가지 책만 읽은 것 같아요. 그 선택할 자유. 네. 제가 볼 때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었고 그래요? 앞에 하고 목차만 읽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핵심도 모르면서 그쪽 주장을 어설프게 갖다가 계속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걸 기재부 관료들한테 밀어붙인 거고 가뜩이나 보수적 재정 운영을 원하는 기재부가 떡하니 잘 만난 거죠. 거기다가 제가 최상목 장관을 국감 때 예. 제가 살짝 떠봤어요. 네. 논문은 뭐 쓰셨냐 네. 대학원 때. 예? 그랬더니 이분은 좀 케인즈 쪽에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잘 안 맞아요, 사실은. 그러네. 그런데 그 대통령이 자꾸 주입을 하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기재부가 자꾸 끌려다녔다. 거기다가 기재부가 원래 원하는 보수적 재정 운용과 맞아떨어졌다. 결과적으로는 3년 연속 세수 펑크다. 네, 그래서 건전 재정까지 해쳤다. 그리고 경제 말아드셨다. 아니 나는 그거 있잖아. 기재부 네. 내에서 네네. 이렇게 엉터리로 세수 추계하는 거에 대한 네. 자기 반성이나 네. 뭐 예를 들면 책임 소재를 막 가리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자정 움직임이 없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제 관료들 좀 보잖아요. 하소연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책임은 어디서 나오냐면 평가를 공적으로 받아야 네. 그게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자리는 한 번도 없죠. 이 정부 정권이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고 우리 박주민 원장님 정말 이게 막 한숨 쉬시는데 제대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제가 기재부 관료들하고 근무 좀 같이 해봤잖아요. 예, 예. 뭐 윤석열은 뭐 프리드만이 상조예산 줄 알 거야. 뭐 웃기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예산실장이나 세제실장 주로 기재부에서 누가 하는지 아세요? 술 잘 먹는 사람이에요. 꼼꼼하고 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핵심 보직이잖아요. 핵심 보직인데 기재부가 올라가면 이게 부처별로 예산 나누고 맞습니다. 세제 뽑고 이러게 되니까 건달 그 공직자 하는 사람이 예산실장이나 세제실장이에요. 술 잘 먹는 사람. 옛날에 각 보니까 부처를 잘 다뤄야 되니까. 김지표 부총리가 술을 잘 드시거든. 아유 제가 또 네. 옛날에 2008년에 보장을 했잖아요. 매일 술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이게 술 드시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이제 기재부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언젠가부터 경제기획 안 하고 산업정책 안 하니까 맞습니다.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돈놀이하는 식의 사고만 갖기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최상목이든 뭐든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된 대부분 다 케인전이에요. 케인전이니까 이제 이 수요 조절 있지 않습니까? 요것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만 하는 거야. 네. 미시적인 산업정책 안 하는 거야. 공간개발 이런 거 관심 없는 거야.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산업부가 기재부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중기부가 산업부부터 떨어져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 예산, 집행 이런 게 다 따로 놀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왜 이렇게 되냐면은 자리가 많이 생기거든. 이게 관료의 폐예요. 한편으로 보면. 자 우리 박진우 원장님 그다음 좀 그 기재부 구조에 대해서 좀 한번 아니 그러니까 한번 네. 한두 가지만 좀 여쭤봐야 네, 할 것 같은데 기재부가 막강한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 이걸 네. 막을 방안에 대해서 김영원 의원은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고 저는 있습니까? 이제 그 기재부의 예산 기능하고 재정 기능을 조금 좀 분리를 시켜야 그거는 되고요. 뭐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다음에 주장하죠. 예. 그다음에 저는 예. 이 여하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하는 이유는 네.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한 정치 세력들의 사상과 생각을 모든 국정 철학에 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제 철학도 저는 마찬가지로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의 경제 철학이 그 곳곳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 기재부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어벽이 쳐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사실은
대통령 직속으로, 직속으로 돼 있죠. 예, 그 네. 경제 철학들을 심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제가 표 하나 가져왔는데 네. 우리 역사도 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김영삼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거 하나 넘겨주실래요? 아 여기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옛날 미국- DJ 때 이걸 분리를 했죠. 그 전 거 한번 예. 보실래요? 그 전에 거. 예. 지금 박정희 박정희 정권 때 때 경제기획원이라고 있었고요. 있었죠. 그다음에 재무부, 재정관리 쪽은 재무부라고 따로 있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걸 김영삼 정부 때 합쳐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강해져 버린 거예요. 이때 금융정책까지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세 군데를 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좀 나눴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예. 노무현 대통령한테 계급장 떼고 한번 예. 논쟁해보자. 네. 예. 이 얘기가 뭐냐면 이 기획예산처 이후에 그 국가재정전략회의라는 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이 직접 복지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될지 경제 쪽은 어느 정도 예산 배분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예산 과정에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2030 비전 만들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다가 김근태 장관님이 이 복지 예산이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이거 계급장 떼고 대통령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게 국가재정전략회라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숨기는 요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집단의 국정 철학이 이런 조직 속에 이제 투영할 수 있는 어떤 네. 계기들, 조직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가 기획재정부는 이제 통합됐는데 더더욱 그게 문재인 대통령 시 이걸 나눴어야 돼. 네. 그때 인수위가 없는 바람에 인수위가 없었죠. 급하게. 그런 이야기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네. 조직을 손대기에 너무나 늦은 늦었죠. 거예요. 어. 예. 참 지금도 걱정이야. 네. 인수위가 그러네요. 없어서. 네. 예, 똑같이.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예. 해외 사례들이 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캐나다, 프랑스, 독일은 함께 합쳐져 있긴 해요. 네. 전 내각적이니까. 예, 미국, 영국은 사실은 뭐 영국도 이제 내각제이긴 하지만 미국은 또 대통령제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 예산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기획과 예산 정책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재무부 따로 분리. 일본이 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기재부의 역할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재정 쪽에서 예산을 또 견제하고요. 예산 쪽에서 재정도 견제하고 그러면서 총괄적인 경제 정책 방향이나 기획은 저는 제 욕심은 저는 대통령 쪽에서 좀 직접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따로 어떤 기구를 둬서 하는 방향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이건 나중에 네. 좀 뭐 전문가들하고 좀 그 의견 교환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갈. 최근에 이제 네. 나온 게 화두에 올랐던 게 예비비 통제하는 네. 거. 네네네. 그 관련해서도 네. 국회가 권한을 상당히 행사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그 헌법 이제 55조 2항에 보면 이게 있어요.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마지막 좀. 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 지출은 차기 차기 국회의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5월 31일 날 감사원 감사 받고 회계 결산 감사 받고 그 다음에 국회에 올라오거든요. 네. 결산 때. 네. 근데 저기 부차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예비비 지출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요. 그렇죠. 네. 이 비상계엄 때 예를 들면 국정은 특활비로 사용됐으면 어떻게 하죠? 그게 밝혀졌으면? 네. 네?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저 승인을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네. 예를 들면 일부 항목에 대해서 네. 합법적이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승인을 안 해주면 거기에 대한 절차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네, 그게. 저거를 어떻게 이제 곧 뭐 저는 뭐 이제 선거가 진행되리라고 보는데 네. 그 선거 과정에서 저 문제도 예비비 문제도 좀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게 쌈짓돈처럼 네. 윤석열 정부가 사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대통령실 운영비로 막 썼잖아요. 네, 네, 네. 그거 지금 사실은 인수위가 또 없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네. 아까 이제 부처를 통폐합하거나 분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게 이제 딜레마긴 한데 결단할 건 결단해야 하는데 지금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당선자의 철학, 경제 철학이 관통이 돼야 하는데 기재부가 목리를 부리거든요. 그럴 때 대통령실,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 큰 숙제고 네. 또 대통령 의제라고 이야기하는 중심 의제를 과연 누가 추진할 건지 잘못하면 이 경제수석실이나 정책수석실에 맡겨놓잖아요. 그럼 대충 기재부 논리로 함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국정기획수석실이라든가 MB 정권 때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네. 보수 정권들이 주로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이재명 그 당선자의 철학, 경제 철학을 관찰할 수 있으면서 또 핵심적인 의제 아까 뭐 국민펀드든 국부펀드든 뭐 다양하게 AI 시대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를 기재부에 그냥 맡기면 안 되고 맞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면 하나하나씩 준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김용환이 필요하다. 아니 우리 박진우 원장님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나중에 저 자료 좀 주십시오. 자료가 너무 훌륭해요, 진짜. 자료 아카이브 보좌관들 고생 많이 했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자, 김영환 의원 후원 계좌 한번 올려주십시오. 우리 저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김영환 의원도 뭐 돈이 많은 의원은 아니니까 하나은행이고요. 419-910036- 0930 김영환 TV도 있네. 김영환 의원이시고 일산은 김영환 TV도 있네요. 구독자 좀 많이 좀 확보해야 됩니다. 구독자 구독 진짜 똘똘합니다. 김영환 보시면 알겠지만 기재부 잡을 저승사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황현필 선생이 책을 냈죠. 저희 또 3월 15일 행사 때 100권 또 기증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황현필 선생의 책을 만나볼 텐데요. 그 황현필의 진보를 위한 역사 이 책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0페이지 달하는데 굉장히 방대한데 읽기 굉장히 편하게 돼 있고요. 현대사를 딱 펼쳐놓 어떻게 보면 모든 현대사에 굴곡 있는 대목들을 다 입장들을 내고 팩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긴 합니다. 이 책이 많은 분들 더 많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내일 방송은 모처럼 김무겸 의원이 출연하십니다. 최강신박 코너인데요. 최강욱, 신유진, 김무겸 내일 그 출연하십니다. 세 분. 내일도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집회 막 매일 7시에 지금 집회하니까 또 한쪽에는 집회 한쪽에서는 유튜브 듣고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수도권에 있는 분들은 집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 끝으로 김영환 의원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시영 대표님 늘 응원 드리고요. 네, 김영환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번에 중대한 이 고비 마지막 고비를 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광화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모여주셔서 이번에 탄핵심판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목을 걸고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 함께 손잡아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슈퍼챗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티모트님께서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정 질서를 흔들 겁니다라고 하면서 후원해 주셨고요. SH정님께서는 우리 모두 힘든 주말을 보낸 듯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다 놓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들이 원하는 반응이겠죠. 이번 주 탄핵 인용 판결을 간절히 바라며 힘내보자고요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저 멤버십 회원이신데 천안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SH정님.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